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하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종합시험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일반 도서를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책들을 계속 사느라고 책상에도 쌓여있는 이런 책들을 사느라고 일반 도서를 사거나 뭐 읽거나 이럴 시간이 훨씬 줄어든 상태라 하울을 많이 못했는데 거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도서를 제가 전자책으로 조금 더 구매를 하게 된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놓을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울을 많이 못했는데 오랜만에 일반 도서 산 거 공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티셔츠. 너무 웃겨서 얼마 전에 샀어요. 웃겨서 산 티셔츠와 함께 오늘의 하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랜만에 만화책을 샀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의 정으로 김전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천책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만화책이어서 계속 보고 있다. 우리의 고등학생 김전일 군은 이제 37살에 회사원이 돼가지고 아직도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이 시리즈도 완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니까 타카토 유이치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전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공저로 쓴 이 책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써놨습니다. 포스타입에서 9명의 창작자에게 인생 만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쓴 글이고요. 그거를 RHK에서 크리에이터의 인생 만화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저 공저로 참여한 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책을 샀어요. 써있는 띠지를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쓰는 기계는 쓰는 인간을 압도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성형 AI가 인간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쓰인 책이고 생성형 글쓰기, 거대 언어 모델, AI 이런 거에 대한 책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나오미 베런이라는 이 저자의 책이라는 걸 보고 바로 그러면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딱 선택을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베런의 전작을 우리나라에 번역된 전작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이 책을 좀 흥미롭게 읽었었기 때문에 나오미 베런의 다른 또 책이라고 해서 또 최신의 논의가 들어간 책이라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있듯이 종이에서 스크린, 오디오까지 확장된 다양한 방식의 읽기를 다루는 책인데 물론 화면 읽기는 쓰레기고 종이책 읽기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한 책은 아니에요. 매체 특성이 그 매체를 통해서 읽는 자세나 읽을 때의 이해나 읽을 때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나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체의 성격이 그 매체에 담기는 내용에 영향을 준다 라는 내용이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이를테면 트위터라고 하면 트위터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글은 트위터에서 좋은 글은 140자라는 짧은 글자 수 제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체 특성이라는 것이 매체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도 중간에 좀 심도 깊게 나오고 그 밖에도 읽기 과정에서 이 다른 매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굉장히 심도 깊게 탐구한 책이어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베런의 생성형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보고 이거 사야겠다. 안 살 수 없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오미 베런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탠퍼드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미국 기호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언어학 명예교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소통, 글쓰기 기술, 컴퓨터 시대의 언어 사용,
휴대폰 사용, 뭐 이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의 글쓰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학자가 쓴 책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간 부분도 있어요. 저는 AI 글쓰기, 뭐 생성 AI의 언어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고 그걸 읽어보는 게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어학자가 쓴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물론 언어학으로도 생성형 AI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나오미 베러는 워낙에도 현대 매체에서의 읽기와 쓰기를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사봤다.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저도 지금 꺼내보는 거니까 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사봤다. 다음 책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다음 책은 굉장히 묵직한 책이죠. 옥스퍼드 책의 역사라는 역사책입니다. 말 그대로 책의 역사이고요. 뒤에 보시면 뭐 서령 문자에서 전자책까지 이 책의 역사를 아주 폭넓게 다루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좀 흥미가 갔던 부분이 뭐냐면 저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역사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쭉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저자가 몇 명이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명.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책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쓴 글인데, 목차가 시대 순서로 비교적 그래도 되어 있어요. 고대 세계, 비잔티움, 중세 및 근대 초의 동아시아, 중세 서유럽,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슬람 세계, 계몽주의, 남아시아, 산업화, 근대의 중국, 일본, 한국, 세계화 변형된 책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대별로 또 다양한 학자들이 쓴 책의 역사를 구경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는 직업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도 궁금한 책이고 커리어적으로도 궁금한 책이고 해서 저는 그 책의 역사, 종이의 역사 이런 거에 항상 약해요. 페이퍼 엘레지 이런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이거 말고도 책의 역사를 다룬 뭐 책의 여러 생산 과정이나 이런 걸 다룬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꼭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책이어서 샀습니다. 이 책의 소개 중에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오로지 한 가지 유형의 책의 역사만 있을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책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엄격하게 정의된 책의 역사나 절대적인 책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Book 이라는 개념을 폐기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 바로 그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포착해낸 역사를 담고 있으리라는 기대로 사봤습니다. 내용은 아직 몰라요. 네, 한번 사봤다. 그래서 책에 대한, 쓰기 읽기에 대한 책 2권이 있고요. 관련된 책을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철학책입니다. 이렇게 짧게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의 해석의 갈등이라는 리케르의 대표작이고요. 폴 리케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분류하면 철학에서도 해석학을 연구한 철학자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논문을 쓰려고, 웬만하면 논문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논문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해석학 했던 철학자인데, 가다머 다음으로 해석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리케르입니다. 리케르의 대표작이어서 궁금해서 사봤고, 물론 이게 저의 뭐 이번 논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호기심에 산 책이고, 애초에 그 내용 자체나 주제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를 거여서 그냥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산 책이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책. 다음 책도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넘어가 보자면, 요거 이제 세찬 출판사에서 나오는 프레너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을 vs 붙이는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니체 대 바그너도 읽었었던 것 같고, 가다머 대 하버마스 또 읽었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학자들을 vs 붙이는 책이거든요. 원래 vs는 늘 재밌지 않습니까? 뭐 누구랑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 막 이런
그런 단순한 느낌으로다가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물론 이 시리즈는 이렇게 두 명의 학자를 붙여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원래 좀 부딪히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 각자의 학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싸우면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더 잘 보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세창 프레노원 시리즈를 가끔 보는데요. 그 중에 하이데거 대 레비나스란 책이고 레비나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샀겠죠? 제가 하울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 모릅니다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에 하이데거 공부를 조금 했어요. 조금. 그래도 나도 대학원 전공자니까 조금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했다고는 못하겠고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좀 읽다 보니까 하이데거에게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이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윤리학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건 뭐 보통 그런 거거든요. 뭐 타자의 얼굴, 뭐 타자에 대한 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워들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된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하이데거에게서 찾아보기 어렵거나 혹은 다른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 발전시켜 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해져서 그리고 제가 뭐 예전부터 엄청 많이 추천을 했던 사람 장소 한 대나 타자에 대한 윤리를 말하는 책들 그런 것의 배경에 레비나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산 책이다. 왜냐하면 조금 감동스러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세계에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게 있고 그 타자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이브하다는 비판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그런 데서 오는 감동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레비나스 철학 잘 모르지만 궁금해서 사봤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책은 요거는 제가 알라딘에서 온라인으로 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갔다가 산 책인데요. 친구들이랑 교보문고 갔다가 구경하다가 재밌어 보여서 산 책이고 요 책은 이제 거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거북의 시간. 이 저자가 사이먼 고멜이라는 저자고요. 사이먼 고멜의 책 중에 그 유인원과의 산책 되게 잘 쓰인 책이고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뭐 추천을 많이 받는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어의 영혼 이 책도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근 몇 년간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있잖아요. 뭐 나무, 코끼리, 곰팡이, 문어 뭐 그런 거 읽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거북이라고 해서 거북이? 이러면서 사봤고요. 사이먼 고멜이는 세계적인 동물 생태학자입니다. 유명한 책을 많이 썼고요. 돌고래, 오랑우탄, 돼지 등 동물과 나눈 교감을 주로 다룬 베스트셀러 논픽션 저서를 30여 권 집필한 매우 유명한 또 작가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3곳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굉장히 뛰어난 책을 많이 쓴 세계적인 동물 생태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2024 최고의 책 뭐 이런 띠지도 달려있고 거북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거북이 뭐 애완거북이 정도 알지 뭐 거북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집이 있어서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나란히 존재한다. 광란 속에서 내달리다 고장난 문명의 시간, 계절처럼 갱신되며 회복하는 거북의 시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샀어요. 나 이것도 궁금하다. 아마존 분홍 돌고래를 만나다. 돌고래 또 굉장히 궁금한 매력적인 생물이죠. 이것도 또 읽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또 여기 출판사 이름이 돌고래예요. 돌고래. 여기 보이세요? 돌고래에서 나온 거북이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이거는 교보문고에서 산 책. 다음 책은 짜잔! 천사들의 엄격함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 그런 책이고요. 까치에서 나온 책이고 솔직히 고백하면 부제 있죠.
보르헤스, 하이젠베르크, 칸트 그리고 실제의 궁극적 본질 이것만 보고 그냥 샀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 뭐? 보르헤스, 하이젠베르크, 칸트? 당장 사! 이러고 그냥 산 책이에요. 보르헤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이고,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던 물리학자죠. 칸트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남긴 철학자죠. 그러니까 소설가, 물리학자, 철학자 이 세 명의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소재로 이 세 사람의 삶과 철학을 통해 들여다보는 자아와 실제, 자유의지라고 쓰여 있고 우리의 감각 넘어 실제를 향한 치열한 지적 여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헤스 같은 경우에는 보르헤스가 그려내는 정말 그 환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환상적인 세계라는 게 판타지적인 세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막 바벨의 도서관 같은 아주 유명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도 리메이크가 되고 소재로 쓰이는 그런 판타지적인 설정도 있지만 또 보르헤스의 소설 속에 나오는 보르헤스에게 있어서의 실제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쓰이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지도를 실제 크기로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도는 아주 정말 세밀한 것까지 다 표시가 가능하겠죠. 이 소재 자체가 되게 재밌지 않나요? 돈키호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다시 이걸 창조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돈키호테를 다시 써보겠어 하고 쓰는데 정말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고민해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최상의 상태, 최고로 어떤 내가 새롭게 적용해본 최상의 상태로 썼는데 돈키호테와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아나까지 똑같아.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 보르헤스의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러프하게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르헤스에게 있어서의 실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보르헤스를 철학적으로 해설하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압니다. 그래서 보르헤스의 그런 점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하이젠베르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잘 몰라요. 뭐 양자역학에 관련된 얘기일 텐데 저 자세히 몰라요. 그냥 교양 물리학 정도만 아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실제라는 개념이 또 되게 흥미롭게 변형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칸트에게서의 실제가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인식론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철학자인데 칸트에게 있어서의 실제라는 개념에서 너무 방대한 얘기지만 그냥 좀 지금 짐작가는 얘기만 좀 해보자면 칸트는 인간 인식의 정확히 순수 이성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근데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인간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인식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중요한 과제인데 근데 칸트에게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 뭐냐면 칸트가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식이 세계를 말하자면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해왔고 그 기전에 대해서 밝히려고 여러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싸워왔지만 사실은 인간이 이 세계를 자신의 인식 가능한 범위를 가지고 구성한다. 그래서 세계에 자신의 질서를 부여한다. 라고 전환을 해버린 것이 칸트의 인식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실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떤 한계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물 자체, 세계 자체,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이 한계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인식으로만 이 세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아마도 그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자아와 실제 자유의지 있으니까 자아는 뭐 선언적 통각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자유의지는 이제 실천 이상 비판 뭐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 아직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보레스, 하이젠베르크, 칸트 그리고 실제 당장사 이렇게 산 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 근데 추천사 중에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뉴요커 선정 올해의 도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까를로 로벨리의 저자가 추천사 딱 한 문장 매혹적인 성찰 이렇게 써있어요. 까를로 로벨리 또 책 재밌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거기도 실제가 들어가 있네. 까를로 로벨리의 교양 물리학 책들도 되게 재밌게 제가 읽었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은 윌리엄 에긴턴이라는 저자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현대 언어 문학과 교수이며 알렉산더 그레스 인문학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하네요.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보레스는 미칠 듯한 사랑에 빠졌을 때 삶의 크나큰 비통함과 마주했다. 상실이 없으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진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영역에 존재하는 부조리의 의미를 두고 기존 과학계와 싸우던 중 실제를 온전히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는 자신만의 통찰에 도달했다. 칸트는 인간의 정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우리의 실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떠받친다는 점을 명백히 깨달았다.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지금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또 샀다. 다음. 마지막 책은 요거는 진짜로 그냥 저의 흥미에 입각한 구매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100년 비판 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100주년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책입니다. 이건 진짜로 대학원 전공도 아니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100주년 학술대회에서 뭐 재밌는 논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술대회 포스터를 보고 되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뭐 강연이 있었나 뭐 그랬을 거여서 못 갔거든요.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법 재미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도구적 이성 비판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주주의의 약속, 아도르노와 급진 민주주의의 대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도르노와 파울 첼란, 아우슈비츠 이후 글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개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산 책이에요. 언제 읽을지 모르겠네요. 뭐 논문을 써야 뭐 이런 책을 읽든 말든 할 텐데 또 쉬는 시간에 조금 읽어보려고 뭐 산 책들이니까 전부 다 이런 책들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랜만에 하울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치 있는 티셔츠와 함께 제 돈 재산이에요. 전혀 광고 아니고요. 하울 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